김진표 국회의장이 못을 박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이 서해 피격 사건 관련 노영민 전 실장에 이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예산안 처리 시한 오는 15일로 이제 하루 남짓 남은 상황인데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정부 여당 오늘까지 최종 협상 안 내지 않으면 내일 예산안 수정안 단독으로 제출하겠다 좀 강경한 수를 뒀는데요. 일단 이렇게까지 밝힌 배경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까요? 네, 사실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은 정부 여당이 사실 1차적으로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상민 장관 해임안과 연계해서 상임위부터 예산조정 소위 등 예산안 협의와 관련해서 계속 시간 끌기로 버텨왔던 것이 여당의 태도였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는 윤석열 대통령, 소위 대통령실에서 자꾸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바람에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여당이 그걸 태도를 바꾸지 못하는 데에서 여야 간의 이제 자율적인 협상권이 없어진 것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초유에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야당에서 단독으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게 초유의 상황이라고 얘기하지만 반대로 우리 야당 입장에서 보면 예산안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 입장에서 처음부터 여당 정부안을 받지 않으면 준예산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초유의 준예산 겁박 거기서부터 사실 문제가 이제 발생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부득이하게 지금도 여야 간에 예산안과 관련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장 쟁점은 이제 법인세 정도가 남아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내일 이제 본회의 열리기 전까지 더 협상을 해서 반드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과연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아니면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단독 수정안을 내게 될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초유의 사태, 저희야말로 지금 이 상황을 초유의 사태라고 보고 있어요. 헌정 사상 이후 74년이 지났거든요. 야당 단독 수정안이 통과된 적은 없습니다. 예산을 짜는 권한은 정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있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국회는 예산 심의와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초헌법적인 상황을 연출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야하 3당이 합해서 180석입니다. 그 180석의 의회 횡포가 도를 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법부의 기능을 다 포기한 것이고 동시에 윤석열 정부를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여당이 해태했다? 이것은 진짜 말도 안 되고요. 가이드라인을 줬다? 이것도 말도 안 돼요.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을 국회에서 여야가 심의해 주십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가이드라인이에요? 예산안을 짜는 권한은 재정부에 있어요. 기획재정부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법인세를 이렇게도 절박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정권에는 말씀 잘 아시다시피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방만재정으로 이루어졌고 국제 경쟁력을 상당히 떨어뜨리자 동시에 국가부채를 1,000조까지 늘려놨어요. 그것을 바로잡고 비정상의 정상화, 동시에 우리는 민간주도 성장을 하겠다. 그래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인세 전쟁이거든요. 알다시피 반도체, 배터리, 우리나라가 경쟁 업체보다 2배에서 3배까지 지금 법인세가 높아요. 인텔보다 3배. 어떻게 삼성전자가 가서 싸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에서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김진표 의장께서도 이러다 반도체 시장 대만의 TSMC에 다 뺏긴다. 이러면서 김진표 의장님이 세제실장 출신이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세제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민주당 소속이세요. 원래 그분이 법인세 인하 받아주고 단 2년 유예하자 그
협상안까지 제시했을 정도로 국가 상황이 절박합니다. 그 말씀 정말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법인세까지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네. 일단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네. 법인세 반드시 인하해야 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1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정부안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준예산으로 가면 된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정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팩트를 말씀드린 네네. 거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여당에서는 야당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게 지렛대가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국회의 자율성을 좀 더 대통령실에서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여야 간의 예산 협의라는 과정에서 상임위나 그 소위 등에서 시간 끌기로 이렇게 그 보이콧하거나 퇴장하고 했던 것은 그 국민의힘에서 한 건 분명한 팩트예요. 이상민 장관 해임과 연계시켜서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네. 거고요. 그거는 이제 사실이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를 말씀하시니까 관련해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법인세가 어떻게 보면 뭐 25%에서 22% 낮추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낙수 효과가 있어서 기업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를 통해서 낙수 효과로 뭐 중소 중견 기업도 좋고 뭐 국가 경제에도 좋겠다, 이 말씀을 주장으로 하시는 거고, 또 외국 기업들이 법인세 때문에 한국으로 투자하지 않고 대만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도 좀 하시는 것인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의 법인세가 OECD 평균보다 낮다라는 지적들을 하고 계신데, 그거는 OECD 전체를 두면 맞습니다. 그런데 강대국들 있죠. GDP 1조 달러 이상인 그 12개, 12개국 강국, 우리가 저 세계 10대 경제 강국 아닙니까? 거기에 비하면 저희가 6위예요. 6번째예요. 그래서 평균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25%는 명목세율이거든요. 실질세율, 각종 공제, 뭐 R&D라든지 투자라든지 고용 같은 걸 하면 각종 공제를 해주잖아요. 공제를 뺀 실효세율은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2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세율로 그 환산했을 때는 우리가 높지 않다라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저는 그것보다도 물론 이제 그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 간의 가치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게 이 법인세 같은 경우도 그런 철학의 차이에서 저는 기인한다고 보는데, 법인세 인하를 그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뭐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도 그 주장을 하셨고 실제로 인하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올렸고. 근데 그런 것들 논의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연 지금 상황이 법인세, 그러니까 0.01%밖에 해당되지 않는 영업이익 3천억 이상에 나는 그 초재벌 대기업들 103개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지금 굳이 이렇게 인하를 해줘야 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14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 적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경제 상황이 대단히 악화될 것이라는 것은 모든 그 전문기관에서 다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내년도에 추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네. 그럼 돈이 더 필요하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자산 격차가 상위 20% 하위 20% 사이가 64배나 돼요. 양극화와 불평등이 정말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는 서민들에 대한 민생과 관련된 것들을 더 챙겨야 되는 방향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 정책의 기조, 예산안의 기조도 긴축 재정과 서민 복지 강화라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그 지금 그 0.01%밖에 해당되지 않는 재벌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금액을 감액하면은 그 5년 동안 70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으로 그 서민 경제와 관련된 예산을 쓸 때다 지금은. 그러니까 뭐 제가요. 보수와 진보 간의 그 세율의 인하와 관련된 그 철학에 관련된 논쟁을 차치하더라도 지금 상황은 법인세 인하를 할 때는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양극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진위계수로 양극화를 측정을 하죠. 진위계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결코 그 양극화의 그 양극단의 그 범위가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국가 간의 비교를 해보시면 우리나라 양극화가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은 나라에 속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아시다시피 무역수지 적자가 굉장히 예측이 되고 있고요. 또 주 52시간 노동제, 또 최저임금 인상했고요. 법인세 최고세율이 지금 대한민국을 투자 기피국으로 만들고 있어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특히 미국, 중국과의 대결 상황에서 중국에 있는 공장들도 더 세율이 낮은 곳으로 지금 찾아나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대만의 TSMC도 다 미국으로 옮긴다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지금같이 투자 환경이 나쁘면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가 미국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래요.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좀 말씀드릴게요. 한국경제연구원 분석 결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2008년도에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늘렸습니다. 당시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외국인 설비 투자가 130%가 급증했어요. 반면 보세요. 2014년부터 2017년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그때 외국인 설비 투자가 83억 6천만 불이었어요. 이랬던 것이 2018년도에 법인 세율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올리고 나서 연평균 51억 8천만 달러, 51억 정확하게 7,800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1억 8,200불의 그 외국인 투자가 감소됐거든요. 자, 보세요. 돈은 언제나 기업하는 사람은 그 기업의 돈을 잘 벌 수 있는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재용 삼성전자 삼성 회장 감옥에 있었어요. 시그널이에요. 그 사람 감옥에 넣었다 안 넣었다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기업이 유보 자금이 있었지만 투자 심리가 완전히 위축됐습니다. 투자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국가 재정은 늘고 또 방만하게 국가를 운영을 했고, 자, 정부 기조가 어떻게 해서든지 민간 주도 성장으로 지금 국가 경제를 살리고 경쟁력을 키우고 그리고 외국인 자본 유치하고 외국인 기업 갖고 들어와서 일자리 만들고 그것의 낙수 효과를 서민들한테 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법인세를 줄일 경우에 그 포션이 10%가 기업 총수한테 가고 45%가 국민연금과 일반 투자가들한테 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권을 바꾼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한테 일할 기회 좀 주세요. 경제 살리려고 이러는 거지 무슨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김진표 의장께서 내일까지 해라. 2년간 유예 그거라도 받아서 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해태하지 않는 이유가요. 저희가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말한 안까지 저희는 받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것조차도 거부하면서 이것을 끝까지 발목을 잡고 헌정사상 없었던 야당의 단독 수정안을 내겠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지금 말씀하신 발상이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이거 진짜 야당 독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네. 이제 정리하면 네. 이게 법인세 인하는 안 된다. 그럼 결국은 내일까지 합의될 가능성이 없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법인세로 계속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법인세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죠. 김행 비대위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와 상관없이 여당 단독으로 주대를 가지고 여야 간의 협상에 임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니까 그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이라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고 법인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자꾸 낙수 효과 말씀하시는데 IMF 있죠. 네. IMF에서 그 법인세 인하와 낙수 효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리고 그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에서 그 법인세를 인하를 했는데 투자를 하지 않고 전부 사내유보금으로 현금으로 쌓아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경환 부총리께서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과세까지 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어요. 투자를 안 해서. 결국은 대기업들이 세금 깎아줬더니 투자하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고 현금화시키고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만 얘기하셨는데 그 외국 기업들이 이제 그 투자하는 것을 판단할 때에는 법인세 1~2%보다는요, 뭐 공급망이라든지 밸류체인이라든지 또는 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명하냐, 민주적이냐 등을 다 고려해가지고 여기 투자했을 때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 갖고 판단하는 것이죠. 법인세 인하가 그 투자의 모든 이유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세계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다 모여 있는 캘리포니아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법인세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29.7%예요. 네, 캘리포니아는 전체 미국하고 다른가요? 아니 그러니까 29.7%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실리콘밸리에 들어가서 기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이유들이 종합적으로 있는 것이지 법인세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GDP 1조 달러 이상의 12개 강국 중에서는 한국의 법인세가 높지 않다라는 거는 저 데이터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랑 김영 비대위원께서 결론을 낼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그 서민과 민생을 챙겨야 될 때이고 당장 그걸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데 그렇게 현재 있는 세금을 깎아주는 그것을 지금 이 단계에서 하는 것이 과연 그 대부분의 그 99%에 해당되는 우리 서민들과 그 민생들을 위한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그 예산 아니냐라는 기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정부 예산을 6조나 깎겠다고 하는 건 지금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저희 당은 3조 이상 깎은 적이 없다. 왜 이렇게 깎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슨 말씀이죠? 자, 민주당에서 저희 정부안을 6조가량 5조 몇천억을 깎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기본적으로 배터리라든가 망산업 또는 그 반도체 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그것이 국가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사실 소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위주로 우리나라 경제가 재편이 되어 있었어요. 전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짰죠.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저는 부인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대기업과 일하는 2차, 3차 협력사들이 오히려 법인세 인하를 찬성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왜냐하면 그건 똑같아요. 금투세랑 똑같아요. 이것이 상위 몇 퍼센트의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 금투세를 내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몇 사람 안 돼요. 근데 그들이 빠져나가면 또 외국인 투자 그 증시에 들어와 있는 돈이 빠져나가면 증권시장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2차, 3차 협력사들이 법인세 인하에 찬성하는 이유가 대기업부터 살려놓고 그것을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게 좀 만들겠다. 그리고 이번 찬스는 우리 정부 찬스입니다. 이명박 그 대통령 때 또 법인세를 내렸듯이 우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다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고 국민들이 저희 정부를 선택해 주셨는데 이것을 자꾸 서민이라고 이데올로기로 갈라치기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데올로기 전쟁이 아니고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절실하게 매달리고 있고요. 아니 그럼 김진표 의장님 안을 좀 받아주면 안 돼요? 제가 진짜 묻고 싶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다른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예산안 심사할 때는 감액부터 하고 증액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감액이 보통은 7.5조 정도, 639조 중에 보통 7.5조 정도를 감액을 해야지 그 감액한 안을 가지고 지역 사업이라든지 또는 민생 예산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감액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증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 있는 거고 증액은 정부에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 감액이 그동안에 639조가 예산안이 역대 최대입니다. 규모가. 그런데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부터 그 이전의 정부 지금보다 낮은 예산안 규모에서도 평균 5.1조를 감액을 했어요. 그 금액 가지고 정부 예산안에 미처 담겨 있지 못하는 사업들을 채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부는 3조 이상은 절대 안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법인세 인하는요. 우리 민주당에서도 주장하고 있죠. 과세 표준 2억부터 5억까지 구간을 현행 20%에서 10%로 깎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들어가서 법인세 인하를 민주당도 주장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 차이는 뭐냐면 여당은 0.01% 103개에 해당되는 작년에 그분들의 영업이익이요 28조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요. 대기업들은 엄청난 액수의 돈을 벌고 있어요. 정유사라든지 뭐 금융기관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세금 깎아줄 거냐 아니면 정말 힘든 중소 중견기업의 세금 깎아줄 것이냐에 대한 서로의 그 주장 판단이 이제 기준이 틀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남았잖아요. 하루 동안에 이 간격들을 좁혀나가는 노력들을 여야가 더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는 지금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이 아니라 국민과 서민을 보고 그 관점에서 좀 여야가 협상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제가 드립니다. 한마디만 짧게 할게요. 자, 중소중견기업의 세금 감세는 여야가 거의 합의했습니다. 그 안은 다 정부 안에도 들어가 있고요. 자꾸 부자 감세, 부자 감사하는데 선순환 구조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지금 그래서 감세안을 어떻게 하냐? 이재명표 예산을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화폐라든가 이미 실패한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이런 데에다 넣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니 이게 이제 자꾸 말이 논란이 깊어지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이거는 정말 그 우리 비대위원께서 너무 막 일방적으로 주장하시니까 제가 다른 주에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역화폐랑 공공 그 이제 임대 예산이 실패했습니까? 아니 지역화폐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니 지역화폐 그 지역화폐는 지역화폐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이재명표 예산도 아닌 거고 아니 그거 지역화폐는요. 시작했죠. 네. 지역화폐는 골목 상권하고 지역 상권을 또 회복하고 내수 진작에서 자영업자도 살린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장들이 90%가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소속의 지자체장들이 다 지금 지역화폐 예산 다시 살려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역화폐 예산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임대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서울에서 폭우 피해 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반지 하방 가서 쭈그리고 사진 찍으시면서 그 홍보했다고 그 지적받으신 그거잖아요. 그때 말씀하셨어요. 공공임대 주택 늘리겠다고 본인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그 예산을 다 삭감해 버렸으니까 그 예산을 다시 살리자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재명표 예산입니까? 서민 예산이지. 윤석열 대통령 우리 쪽 안은 공공 분양주택이고요. 분양과 임대는 차이가 그러니까 그때 있고요. 공공 임대 아파트를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번에 예산안에서 저희가 내놓은 건 분양주택이고요. 공공 분양주택이고요. 싼 가격에 저소득층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말씀드리고요.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민주당이 너무 양심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그것에 대한 평가는 끝났습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성남시에서 시작했어요. 그때 굉장히 반짝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지역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 지역에서 대한민국 전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예산안이 투입이 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 서울 같은 규모가 큰 데에는 더 많이 가고 규모가 작은 데는 더 적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걸 찬성해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정부부터 예산을 더 많이 받으니까.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컬해요. 그래서 이것이 옛날처럼 특정 지역만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전역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부익부 빈익빈 지자체 간의 그 간격을 더 벌린다. 그래서 실패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고요. 또 하나 그것과 동일한 기능인 온누리 상품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 효과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이것을 막바지까지 아니, 근데 잡고 지금 있는 이유를 그러니까 다른 모르겠어요. 예산들은 숫자여서 전부 다 네.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네. 지금 주도 남은 게 법인세라고 하니까 네. 그거에 대해 집중해서 올해 오늘 꼭 여야가 합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진표 의장께서 저렇게 중재안까지 내셨는데 그 중재안을 좀 받아주시면 여야 쉽게 간에 끝날 수 협의를 있을 빨리 것 같아요. 해서 합의되도록 이렇게 노력하시죠. 네, 아무튼 네. 분명한 것은 야당의 수정 단독안을 그 표결하겠다. 이것은 헌정사에 없었던 초위헌적 상황이라고 그렇게 되지 저는 않도록 봅니다. 무한 네. 책임을 가진 네, 그러니까 정부랑 그렇게- 여당에서 그렇게 저기 밤샘 협상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180석 이상의 의석수 갖고 이렇게 정부 그런 일이 안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죠. 그럼요. 이렇게 네. 겁박하는 거 아, 이거는 무슨 정말 겁박입니까? 겁박은 준예산으로 겁박한 건 정부였죠. 저희는 힘이 없어요. 의석수가 너무 없어서 약자예요. 힘이 없어서 이렇게 전방위 수사하십니까? 네. 자, 일단 네. 김진표 의장이 못을 박은 15일 내일 전까지 오늘 하루 안에 어찌됐든 여야는 협의를 이뤄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수정안을 내놓지 않으면 민주당의 수정안, 정부 원안에서 0.7% 삭감한 이 안을 내일 본회의에 단독으로 제출하겠다. 못을 박은 상황입니다. 오늘 안에 좀 극적인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사실 뭐 예산안도 단독 처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국정조사도 이렇게 좀 여야 대치가 계속되다 보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쪽 위원들이 모두 사퇴하면서 또 여기서도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3당만 단독으로 하겠다 이런 입장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 위원들이 좀 다시 복귀하거나 좀 봉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여야가 이렇게 극단적인 극한의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은 정말 거대 야당에 저희 당이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방위 수사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야당 측 인사 수사 대상이 한 25명쯤 올랐다고 해요. 제가 자꾸 전 정권 얘기하기 싫은데요. 전 정권 5년 내내 적폐 수사한다면서요. 1000명을 수사해서 200명을 구속했고요. 모든 국정원장이 다 구속됐습니다. 아니 5년 내내 적폐 청산하시겠다고 하고 저는 이건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요.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당도 마찬가지예요. 죄 졌으면 벌 받아야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야당 탄압이라고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예산안 통과 후에 아직 대통령께서 그 이상민 그 해임안에 대한 그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예산안이 통과한다면 저희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다 사퇴했기 때문에 그 조사 범위라든가 이번엔 진짜 확실하게 갑자기 이상민 해임안 들고 오듯이 그렇게 뒤통수 맞지 않게 현장 조사를 어디까지 하는지 어떤 기간까지 부르는 것인지를 꼼꼼히 보시고 원내대표께서 특조위원들을 설득하시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여야 합의 전에도 이미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진행하겠다라고 했던 만큼 지금 뭐 여당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야당 단독 할 것이다라는 거는 이미 예견돼 있었던 내용이고요. 벌써 국정조사 합의가 11월 24일 날 됐거든요. 1월 7일까지예요. 45일이어서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절반 지났는데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빨리 내일 예산안 통과하고 국정조사가 진행해서 진실규명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서로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참 여러 부분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사 관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찌됐든 여야 양쪽의 균형을 맞춰서 정치인들의 사면이 이어질 것이다.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크게 좀 거론이 됐던 게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측 진영에서는 또 김경수 전 지사가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습니다. 근데 김경수 지사가 거부 의사를 좀 밝혔더라고요. 이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을 저는 전 대통령이잖아요.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그 국민들의 공감대라든지 여론을 봐서 판단해야 될 문제지 다른 정치인하고 이렇게 연계시키는 거는 일단 맞지 않다라고 보고 전 개인적으로 이 사면권은 사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서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해야 되고 대단히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된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제 김경수 전 지사는 형이 이명박 대통령은 15년이 남아 있고요. 김경수 지사는 5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가 이번 달 27일 날 만료가 되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사면시키기 위해서 그 김경수 전 지사를 끼워넣기 한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가 봐도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가석방을 2번 이제 언론에서는 마치 뭐 김경수 전 지사가 신청한 것처럼 돼 있는데 신청한 게 아니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석방 대상으로 올렸다가 2번 다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더군다나 여기다 이제 그 이후로 국민통합을 얘기하고 계신데 국민통합을 진짜로 진심으로 하려고 하면 전 정부에 대한 인사들 아까 말씀하신 23명에 대한 그런 전방위적인 수사 있죠. 그리고 서훈 전 실장 구속이라든지 박지원 원장도 오늘 소환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국민 통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취지에도 맞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가 그렇게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자기는 사면을 원치 않는다라고 끼워넣기에 이용당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표명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또 언론에서는 사면만 하고 복권을 안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면과 복권 이런 걸 가지고 또 정치적인 계산을 또 이해득 실을 따지는 정치적 계산까지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사면을 가지고 이렇게 좀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의도가 밑에 깔려 있으니까 순수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걸 종합적으로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김경수 전 지사의 입장 표명은 아주 적합한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말씀 드리면요. 자,
국민통합과 관련해서 대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역대 모든 대통령이 대통령의 사명권을 썼습니다. 국민통합이라는 명목으로. 대개 그때 여당, 야당의 정치인들의 사면에 대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극도로 조심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야의 균형을 좀 맞추기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요.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까지 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의결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언론이 좀 앞서가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김경수 전 지사 측에서 직접 뭐 그 측근들, 기동민 의원님 등등이 복권하지 않을 거면 하지 말라. 그 총선과 대선 그 출마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민주당 쪽에서 아니 한동훈 장관과 무슨 그 김경수 지사가 대선에서 붙을 것이 겁이 나서 안 해준다. 아니 저는요 민주당이 언제부터 이렇게 가짜뉴스 생산 공장으로 바뀌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래요 진짜? 아니 우리가 무슨 여야의 국민통합을 위해서 사면하겠다는데 무슨 김경수 대 한동훈 대선 대결? 정말 기발한 상상력이에요. 지금 그 말씀 얘기를 왜 누가 하는지 했어요? 모르겠고요. 누가 했어요? 아니 그런 식의 한 적 얘기들이 없는데요. 누가 그런 아니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언론에서 쪽에서 그 썼죠. 얘기가 이렇게. 아니, 나오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아니, 그리고- 기동민이 아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민주당 야당 쪽에서 그렇게 얘기 안 그런 얘기들이 했어요. 나오고 있는 거 기사 예. 찾아보세요. 아니, 그 기사가 또 하나. 언론에서 낸 거지 해석한 네, 거지. 또 하나 누가 그런 자, 얘기를 해요? 보시죠. 자꾸 그거를 사실 아닌 걸 아니 왜 사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상자가 나를 복권할 거면 하고 그쪽에서 그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아니요 지금 아니 복권을 언제 김경수 해달라고. 지사가 복권 시켜달라 그랬어요? 아니 그거 기동민 의원 쪽에서 얘기했죠. 복권할 거 아니면 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민주당 쪽에서. 아니고요. 아니 그 복권 얘기를 아니 지금 그건 왜 아니고 하세요? 그 기동민 의원이 그렇게 한 적 없고 우상호 우상호, 의원께서 죄송합니다. 방송에서 죄송합니다. 우상호 이런 의원이 취지로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그러니까 복권 없는 정치인한테 복권 없는 사면은 가석방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걸 하면서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면서 그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김경수 전 지사를 악용하는 거에 대한 비판을 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게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네. 그 본인이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건 개인 의견입니다. 네. 이건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야당 통합 국민 통합 얘기하시면서 지금 뭐 이재명 그 또 서해 그 납북 우리 이제 해수부 공무원이 가서 그 처형당한 사건 서해 피격, 등등 네. 서해 피격 사건 등등과 관련해서 국민통합하려면 수사하지 말라. 이건 정말 후한무치한 거예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겁니다. 아니 이것이 무슨 정치적 딜의 대상이 돼요. 이거는요 옛날에 조국 민정수석 또 추미애 박범계 이런 분들의 전매 특허 아닙니까? 아니 범죄 혐의가 있는데 수사하지 말라. 그것이 국민통합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제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아니, 하는 거고. 제가 그 말씀드리니까 말씀드릴 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얘기죠. 왜 그 형평성 없게 공정하지 않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김건희 여사 증거까지 나왔는데 수사 안 하십니까? 그 최은순 양평 공공지구 사건 증거까지 있는데 왜 수사 안 하십니까? 그리고 김웅 네. 의원 불기소 처분했는데 바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하는 저기 검찰에서 김웅 불기소했는데 검찰에서 수사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물증도 나왔어요. 왜 수사 안 합니까? 그거 좀 수사 그런 중에 것도 하란 있지 말이에요. 않습니까? 아니에요. 불기소 도이치 처분을 모터스. 끝냈어요. 네네. 아니, 그래서 도이치 모터스 아직 일단은 끝나지 기본적으로 않았고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공평한 이런 그 수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참 여러 부분에 있어서 여야 갈등 봉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네. 당장 오늘 예산안과 관련된 극적 타결 소식 좀 전해지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김현정 대변인, 김행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